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늦여름 햇빛이 여전히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옆집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 바닥에는 햇살이 사선으로 길게 떨어져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익은 병원 번호가 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아버지가 다니던 동네 내과였다.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차분하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 섞인 미묘한 긴장은 듣는 사람의 심장을 먼저 움켜쥐는 법이었다. 따님 되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큰 병원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다. 조금이라면서 굳이 큰 병원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손에 들고 있던 대파 한 단이 슬며시 식탁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별일 아니겠지 뭐 라며 웃으셨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딨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하지만 숨을 들이쉬는 아버지의 가슴은 눈으로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크게 들썩였다 내려앉았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셀수록 제 안의 불안은 더 숫자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큰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모든 절차가 빨랐다. 접수, 영상 촬영, 피 검사, 대기.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복도와 하늘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눈앞을 오갔다. 진료실 안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검은 배경 위에 희뿌옇게 번진 그림을 보여줬다. 여기가 보이시죠? 종양이 많이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된 것 같고요. 의사는 천천히 또렷한 발음으로 말기라는 단어를 꺼냈다. 말기. 두 글자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 큰 소리로 들렸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쨍하고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손에 쥐고 있던 모자를 조금 더 꼭 쥐었을 뿐이었다. 수술은? 제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술이 의미가 없어요.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났는데도 저는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끄덕이는 순간 이 말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갑자기요? 어제까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들이 결국 목까지 올라오지 못한 채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로 나오니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똑같은 진단을 막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옆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 말을 들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시작해 아버지의 병실에서 끝났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계를 확인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한 아침상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대충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겨우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늘 같은 계산이 돌아갔다. 6시 반에 밥 차리고
7시에 설거지 끝내고 7시 반에 나가면 9시 전에는 병실에 도착하겠지.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가 자고 계시면 안도했고 아버지가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시면 오늘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싶었다. 왔냐? 아버지는 늘 그 한마디로 절 맞으셨다. 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살아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아버지의 농담 섞인 한마디에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다.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딸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인 것만 같아서 시댁에서는 제가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남편도 함께 병실을 찾았다. 붕어빵을 사오기도 하고 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오늘은 회사에 일이 많아서 다음에 같이 가자. 오늘은 거래처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네가 먼저 다녀와. 그 다음에는 문자 한 줄로 안부를 대신했다. 아버님은 괜찮으셔? 엄마가 너무 자주 친정 가는 건 안 좋게 본다고 하네. 조금만 조절해.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제 앞에 놓인 수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식탁 너머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뜨며 말했다. 지연아, 사람은 다 늙고 아파. 우리도 다 겪을 일이고. 근데 며느리가 너무 친정에 매달리는 건 보기 안 좋은 거 알지? 집안 사람들도 눈치 보잖아.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제가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는 마치 이미 오래전 결론이 난 이야기인 것처럼 툭 잘라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중간을 지켜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집안 기운이 흐트러진다니까. 중간. 그 말이 참 막막하게 들렸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아버지도 시댁도 절반씩 나눠드리라는 말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 앞에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딱 하나였다. 제 몸과 시간뿐이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의 하루는 조용하고도 길었다. 낡은 TV에서는 늘 비슷비슷한 드라마와 뉴스가 흘러나왔고 창밖에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거의 음식을 드시지 못했다. 국 한 숟갈을 떠 넣어드리면 한참 동안 천천히 삼키셨고 그때마다 눈을 꼭 감으셨다. 아버지, 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내가 떠먹여줘서 고마운데 이놈의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아버지의 손은 점점 말라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혈관이 얇은 선처럼 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말했다. 따님이 매일 오시네요. 정말 효녀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효녀라는 말이 내 마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있어야 해서 있는 것뿐인데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연아, 숨이 찰 때마다 생각한다. 아, 내가 이제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텐 아직도 아버지밖에 없는데 너한텐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잖냐.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예요. 저를 만든 사람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너 혼자만 울게 만들진 않겠다. 그건 안 되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그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게 될 줄은 그때 저는 몰랐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맑고 높은 하늘이 보였고 바람 한 점 없이 햇빛만 깨끗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숨은 전날 밤부터 더욱 거칠어졌다. 짧고 자잘한 숨들이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흔들렸다. 아버지, 저예요. 지어놨어요. 제가 손을 잡아도 이제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다. 가족분께 연락하셨죠?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안내처럼 들려 순간 귀가 멍해졌다. 심장 모니터에 찍히던 초록색 선이 점점 더 엉키다가 갑자기 길고 긴 소리 하나로 이어졌다. 삐.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와 분주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가슴 압박을 하고 누군가는 약을 준비했다. 저는 발이 바닥에 붙은 사람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말했다. 시간 오전 9시 3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갑작해서였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준비해 와서였을까?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세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예약이 되었다. 장례 지도사가 일정과 비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3일장으로 진행하시죠. 요즘은 이틀 만에 끝내는 분들도 많긴 한데 3일로 할게요. 아버지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옆에서 종이에 적힌 숫자만 바라보았다. 입술을 깨물며 계약서에 사인하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장례 첫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지나쳤다. 곧장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진이 왜 이렇게 흐릿해? 이런 건 미리 준비했어야지. 체면이 안 서잖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죄송합니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갑자기 떠나셨고 남아있는 저는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딸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장례 절차표를 꺼내 펼쳤다. 3일장은 맞지? 조문객들 오면 누가 접수대에 앉을 거야? 음식은 어디서 시켰니? 나한테도 미리미리 상의 좀 하지 그랬어.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왜 이 자리의 중심은 언제나 이 사람일까? 가슴 한가운데에서 낯선 서러움이 고개를 들었다.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게 늘 웃어라라고 말하시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향을 올리려는 순간 옆에서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눌렀다. 이런 데선 웃지 마.
상주 얼굴이 저래서야 되겠니? 웃은 거 아닌데요. 저 울었어요. 입술을 물어뜯느라.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던 모양이다. 그 떨림을 웃음으로 본 사람도 있는 모양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말하곤 했다. 지연아, 웃어. 아빠는 내 웃는 얼굴 볼 때가 제일 좋다. 아버지의 그 말과 지금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웃어야 한다는 사람과 웃지 말라는 사람. 둘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더 세게 깨물었다. 장례 둘째 날 밤 문상객들이 빠져나가고 빈소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빈소 안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다. 며느리는 저런데 너무 정주면 안 돼. 친정이라고 너무 기우는 건 좋지 않지. 언제 우리 편을 떠날지 몰라.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훑고 지나갔다. 그 말이 분명히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아듣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드린 것뿐인데요. 제 친척 어르신께 물컵 하나 건네드린 것뿐이었다. 물잔 하나에도 시어머니는 친정에 너무 정을 준다는 이름표를 붙였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애매하게 웃으며 말풍선을 터뜨렸다. 엄마도 그렇지, 그런 말은 좀. 하지만 그 말은 대꾸가 아니라 형식적인 장식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에서는 진짜 불편함이 보이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하늘은 제비치었다. 눈이 올 것처럼 잔뜩 흐렸지만 끝내 눈은 내리지 않았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영정 사진부터 확인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다. 조문객들이 오기 전 빈소 안에는 저와 시동생의 아내 민서 둘만 있었다. 민서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형님, 어제 너무 추워 보이셔서요. 하나는 형님 거예요. 고마워. 너도 피곤할 텐데. 커피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제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민서는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어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그 집은 며느리도 아버지도 다 없어 보여. 그래서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이 턱 막혔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없는 사람, 없어 보이는 집, 아버지의 마지막 길 앞에서조차 그 사람들은 체면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다. 민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며칠 전에요. 시어머니가 통화하시다가 핸드폰을 탁자 위에 두고 나가셨는데 메모장이 열려 있더라고요. 메모장.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아직 몰라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무엇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 그리고 왜 끝까지 모른 채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제 가슴 속 어디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발인이 끝난 뒤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날에도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유골함을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내뱉었다.
이거 너무 싸구려 같지 않니? 그래도 장정 하나 떠나는 길인데 좀 근사한 걸로 하지 그랬어. 아버지가 나무 좋아하셔서 향나무로 된 걸로 골랐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보고 고른 거예요. 그래.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딱 봐도 허술해 보이잖아. 체면 좀 생각해. 체면. 어떤 것보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게 박혔다. 아버지의 삶과 죽음이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체면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게 분했다. 납골당 입구의 차가운 공기, 하얀 벽, 조용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 모든 것 위로 시어머니의 말이 거친 붓질처럼 덧칠되어 버렸다. 아버지, 들으셨죠? 지금 이 사람들 말. 이제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두드릴 뿐이었다. 그 무심한 손가락 끝에서조차 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결론 하나가 내려졌다. 이 결혼 어디선가 크게 잘못되었다. 장례가 끝났음에도 집안이 조용해지지는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제 친정집에 그대로 머물렀다. 아버지가 쓰시던 안방은 시어머니의 방이 되었고 작은 방은 시누이와 그 남편의 차지가 되었다. 저는 부엌과 방 사이를 오가며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아버지를 보낸 집에서 저는 애도 할 틈도 없이 다시 며느리 역할로 돌아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이는 참 무덤덤하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 그러게 말이야. 저런 애들이 겉으론 얌전한데 속으론 뭘 꾸미고 있을지 몰라.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 말들이 마치 제 등 뒤에 차가운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졌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는데 울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참은 건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정말 혼자예요. 이 집 사람들 아버지 장례 치른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영정 속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르셨을까? 불쌍한 딸이라고만 하진 않으셨겠지. 그 밤 저는 아주 작게 울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었다. 며칠 후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다. 지연아, 내일 시제 있는 거 알지? 차례 음식 준비는 내가 해. 큰집 사람들도 올 거니까. 실수 없이 하도록 해. 아버지 장례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사 준비라니. 하지만 거절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네, 알겠어요. 그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왔다. 제사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부엌 불을 켰다. 찬물에 손을 넣어 나물을 씻고 진간장과 마늘을 넣어 고기를 재웠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울 즈음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건 잘해요. 조용히 알아서 척척하거든. 요즘 며느리들 같지 않네. 효녀네, 효녀야. 그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프라이팬 위에 전을 더 노릇노릇하게 굽기 위해 불세기만 조절했을 뿐이다. 제사상이 모두 차려진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방 한켠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조상님들께 절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로지 이 사진 앞에만 있었다. 아버지, 시댁 제사까지 다 하고 나니까 정말 기가 빠져요. 근데 아버지 장례 치른 저한테 이 집 사람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말을 할수록 목이 메어왔다. 아버지 눈빛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작게 다짐했다. 이제는 참지만은 않겠다. 나를 지키는 편이 되겠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깊은 숨을 하나 내쉬고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었다. 서랍 맨 안쪽 옷가지와 서류들 밑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제게 건네셨던 봉투였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열어라. 그 말이 떠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사뿐히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등기부 등본이었다. 소유자 이름란에는 최지연.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동안 저는 이 집이 시아버지 명의라고만 알고 있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함께 살 집이라며 등기를 옮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새 그걸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던 것이다. 등기부 등본 뒤에는 기증 계약서가 붙어 있었다. 본 계약은 년 8월 3일자로 기존 소유자에서 최지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 본건은 기증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기증자가 납부 완료함. 기증자 이름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연아,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집에서만큼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라. 내가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 글자는 번져 있었다. 어쩌면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쓴 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글씨는 그 어느 인쇄체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제 마음에 박혔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어떤 말들을 들으며 어떻게 참아왔는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던 거였다. 봉투 맨 아래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유언장에 준하여 효력을 요청함. 그 아래 아버지의 자필이 이어져 있었다. 이 집은 내 딸 지연의 것이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아이는 오래 참고 오래 견뎌왔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차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꽉 끌어안은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마지막까지 아무 말 안 하셨는지.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젖은 부분이 살짝 번져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내용은 오히려 더 가슴에 선명해졌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결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이 집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알려주셨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다. 따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다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혹시 시댁 쪽에서 이 집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 있나요? 네. 요즘 자꾸 같이 지분 정리하자느니 전세 놓자느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두신 게 참 잘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오로지 따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한번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하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였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다시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손에 뭔가 서류철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우리 오늘은 이 집 이야기 좀 해보자. 위치도 괜찮고 방도 많고 그냥 이렇게 내가 혼자 갖고 있기에는 조금 그렇잖니? 혼자 갖고 있다. 마치 내가 남의 물건을 몰래 숨겨두고 있는 사람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내 생각은 이래. 이 집을 반은 팔고 반은 전세를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식구들 모두 지분이 생기고 노후에도 좀 든든하고 좋지 않겠어? 시누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집 한 채가 얼마나 큰 자산인데 우리도 좀 투명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머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따로 의견 없어요. 하지만 그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정리라니요.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순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다지만 사실상 우리 가족이 같이 쓴 집이잖니.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진호라고 봐야지. 장남이니까. 남편은 입을 다문 채 제 얼굴과 시어머니 얼굴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랑 통화하시던 거 제가 들었어요. 이 집 지연 언니 모르게 매물로 알아봐 달라고 하셨잖아요. 거실 공기가 확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잠깐 굳더니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했다. 그건 그냥 이 집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팔자는 이야긴 안 했어. 괜히 오해하지 말아라.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테이블 옆 서랍에서 어젯밤 정리해둔 파일을 꺼내 조용히 펼쳐 보였다. 등기부 등본, 기증계약서, 유언장 효력 요청서까지. 이 문서들 제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누구와 나눌 생각도 없고 은근슬쩍 빼앗길 생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말이 뭐야?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이 집 이달 말까지 비워주세요. 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이 집에서 누가 살고 누가 나갈지는 이제 제가 정하겠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지연아, 너 지금 진심이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요? 웃음 비슷한 소리가 입안에서 새어나왔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조문객들이랑 웃고 있었죠. 그때 저는 영정 앞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으로 바지를 괜히 쓸어내렸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았다. 어디 한번 내 멋대로 살아봐라. 우린 너한테 다시는 기대 안 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더는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긴 대화는 끝났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던 날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틀어놓았던 TV를 갑자기 꺼버린 것처럼 소파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쿠션 몇 개, 식탁 위에 남아있던 물잔 자국, 집 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던 타인의 숨결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울렸다. 철컥. 그 소리가 사라지자 집 안에는 제 숨소리만 남았다. 처음에는 이 정적이 불편했다. 15년 동안 누군가의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집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그 정적 안에서 저는 아주 작은 안도감을 찾아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없겠구나. 저녁이 되자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부엌 전등을 켜고 싱크대 앞에 섰다. 오래된 조리도구들이 낯익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밥을 지어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늘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느라 간을 보고 양을 맞추고 메뉴를 정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오늘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 남아있는 재료들을 살펴보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다.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었다. 된장국이 끓어오르며 향을 내기 시작하자 집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아버지, 이 냄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으로 끓였던 서툰 된장국. 그때 아버지가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달걀 프라이 하나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한 가지가 더 놓여 있었다. 나를 위한 마음.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을 때 목이 조금 메었지만 끝까지 삼켰다. 밥알 하나하나마다 그동안 참아왔던 날들이 붙어 있는 듯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 집에
이제 남은 사람은 저뿐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닥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울어도 될까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그 말을 끝내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통제할 수 없었다.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 울음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나 편이 됐구나. 15년 동안 누군가의 기준과 체면에 맞춰 살며 제 목소리는 늘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 이제서야 저는 제 감정 앞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눈이 퉁퉁 부어 제 눈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물이 몇 방울 더 떨어졌다. 그렇지만 이번엔 슬픔만 담긴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엔 감사와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안은 정말 고요했다. 거실에서 들리던 TV 소리도 누군가의 발소리도 그 어떤 잔소리도 없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작은 바람 소리마저 이제는 저만의 것이었다. 눈을 감기 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에는 늦잠을 좀 자볼까?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어야지. 그 생각을 하자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제 삶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집이 진짜로 내 집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겠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 그 집 안에서 이제야 저는 제 이름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